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90% 정도가 자기 치료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지 않던 얘기를 별도의 방에서 코끼리 인형 로봇 같은 거를 보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솔직한 얘기를 한 걸 보고 나중에 뭐 부모들이 저런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걸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인공지능에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게 슬펐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오히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솔직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정소근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받는다고 느끼고 공감을 느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상담 프로그램들도 실제로 효과를 보인다라고 많이 알려졌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상담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인간을 상대로 상담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공지능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인공지능이 더 괜찮았다, 인공지능한테 더 내가 이해받는 것 같아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인간은 주로 해결책에 집중하는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은 인간은 그러면 이런 걸 좀 해봐 라고 공감하기보다는 좀 더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인공지능 챗봇은 오히려 너 정말 힘들구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 이런 식으로 공감하는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인공지능하고 얘기하고 있어 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내가 인공지능 챗봇과 굉장히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인공지능인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순간 인공지능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인 걸 모르고 대화를 하다가 인공지능임을 알게 되면은 갑자기 공감을 덜 느낀다거나 챗봇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감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지적인 요소입니다. 인지적인 요소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인지적인 공감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합니다. 때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기도 해요. 그런데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처지인 걸 알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은 공감의 정서적인 요소인데요. 정서적인 요소는 타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을 나도 같이 느끼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따라하기 어렵죠.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감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때로는 인간보다 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공감은 이제 정서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의 공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쓰는 거죠. 공감을 하고 상담을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피곤한 일이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간 상담사들도 계속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피로를 느끼고 소진을 느끼는 걸 보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유한한 자원, 나의 체력, 시간, 이런 거를 쓰는 작업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걸 알고 있죠. 상대방이 체력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고 정신적인 피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은 걸 느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감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가 없죠. 인공지능은 전원이 공급되고 작동하는 한 지치지 않고 상담을 해주겠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인간이 자신의 자원을 써서 노력을 해서 유한한 자원을 투자한다는 데서 나오는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아직은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이 하는 말의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자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SNS에서는 더 하죠. 어떤 연구에서는 SNS에 사람이 올리는 그 내용의 한 80% 정도가 자기 얘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얘기를 남에게 하기를 좋아하는 걸까?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할 때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온지를 봤는데요. 뇌에서 보상에 관련된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보상이라는 거죠. 그 자체도 보상이지만은 또 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늘어나고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90% 정도가 자기 치료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심리치료를 받으러 온 거는 자기 얘기를 하러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많은 대답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심리치료사가 나한테 실망을 할까봐, 또는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되게 무례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내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보상이지만 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약한 면을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다른 데 전달해서 좀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을 느끼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위협을 느낀다거나 불안을 느끼고 자기 얘기를 숨기거나 좀 검열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TV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육아 프로그램에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지 않던 얘기를 별도의 방에서 어떤 코끼리 인형 로봇 같은 거를 보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나중에 뭐 부모들이 저런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걸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라든가 친구에게도 하지 않는 얘기를 코끼리 인형, 인공물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도대체 왜 인공물에게 오히려 더 자기 마음을 더 여는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인공지능 또는 코끼리 인형 이런 존재들은 평가를 하지 않죠. 제가 인공지능에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게 슬펐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챗 GPT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챗 GPT가 클로드한테 야 이용자가 이런 얘기 했어 라고 전달을 하지 않겠죠. 다른 데로 퍼지지도 않고요. 인공지능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위협을 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솔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보상, 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협, 그 둘 간에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내 얘기를 함으로써 얻는 즐거움과 보상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위협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까운 사이보다 인공지능 같은 인공물에게 사람들이 때로는 더 솔직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정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정의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굳이 정의를 하자면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각하고 또 느끼고 기억을 하고 회상하고 그러한 정보 처리 과정의 주관적 경험, 그걸 의식하고 느끼는 것, 이것들을 모아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정보 처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음과 유사한 기능을 보이고 있죠. 외부에서 정보를 입력을 받고요, 그걸 처리하고 또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죠.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정보 처리를 해서 인간과 비슷한, 인간의 인지 기능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졌다고 인식을 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우리는 의도성을 보일 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마음을 부여하게 되죠. 많이 알려진 어떤 고전 실험에서는 도형들이 움직이는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문이 있고요, 삼각형이 움직이는데 사각형이 중간에 들어옵니다. 삼각형이 내려왔더니 사각형이 또 따라 내려와요. 이런 짧은 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삼각형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각형이 방해를 해요 라고 이런 무생물에게 마음을 부여하고 의도를 가진 존재처럼 대하게 됩니다. 이런 삼각형이나 네모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한다던가 소설을 쓴다던가 인지적인 기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뭔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인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죠. 이처럼 마음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부여하는 어떤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제 미래에도 이어지겠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일관된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세상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제가 뭔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로봇이고 정해진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음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니까 아마도 마음을 가졌겠지라고 투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인공지능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달을 하고 어쩌면 인간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로봇의 몸체를 가지고 거기에 훨씬 더 발전된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사실 나는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나는 너처럼 세상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주관적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인공지능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인정을 할 것인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마음을 갖췄는가 하는 답은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데, 좀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마음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우리가 마음을 인정할 것인가, 언제 마음을 부여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적절한 질문일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갈립니다.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전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주어지고 정말 무한한 자원이 주어진다면 언젠가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 연구자들의 답변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다고 합니다. 연구자들 간에도 아직 정확한 합의가 안 된 것이고, 정말 인간과 같은 주관적 경험을 하고 그런 마음을
마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계속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옛날에는 인간은 굉장히 유연하고 맥락에 따라서 답을 하고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업에서 많이 썼던 얘기인데요. 남자랑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 헤어져. 남자가 이제 답을 하죠. 누구야?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대화를 듣고 금방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다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거죠.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에 한 적이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상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 거라고 의심을 하고 물어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상식을 인공지능에게 탑재하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식적인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인공지능에게 상식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나씩 가르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대체로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최근의 인공지능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잘 해석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감정이 오가고 있고 이런 맥락이다를 굉장히 인간처럼 잘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갔고요. 점심을 먹고 물을 한 잔 마시고 휴지로 입을 닦고 나왔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을까요? 옛날에 프로그램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은 답을 잘 못합니다. 계산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으니까. 하지만 인간은 상식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밥을 먹고 계산을 했으니까 나왔겠지, 계산을 안 했으면 문제가 생겼겠지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상식적인 정보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합니다. 또 다른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로 멀티모달한 정보를 처리하는 거였고요.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처럼 반응한다 라고 신기해하고 재밌어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다르다. 왜냐하면 인간처럼 이미지 정보도 처리하고 언어적인 정보, 소리도 처리하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이러지 못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됐죠. 또 복잡한 추론을 하지 못한다. 창의적인 걸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복잡한 추론, 인공지능 모델들이 굉장히 잘하고요. 창의적인 것, 새로운 것,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러한 점이 인공지능이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따라잡았어요. 이젠 잘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 잘 모르는 것, 인공지능이 인간을 언제 따라잡을지 아직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인간의 의식, 주관적인 경험 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고프다, 졸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맥락에 맞춰서 나 지금 되게 졸려요, 배고파요, 슬퍼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그러한 감정, 상태를 주관적으로 느끼진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느끼려면은 바깥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신체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느끼진 못하겠죠. 배고프다 해도 진짜 배고픈 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인공지능한테 바깥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신체를 만들어주고 센서를 달아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과 비슷한 장치들을 달아주게 되면은 언젠가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의식을 가지고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의식이 무엇인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어떤 연구자들은 주관적 경험 자체는 연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아직 연구가 부족할 뿐이지 언젠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직 연구자들 간에 제대로 합의되기도 어려운 이런 주관적 경험과 의식이란 걸 인공지능이 똑같이 탑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인간의 의식과 비슷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에서 인간의 의식의 실체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도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지긴 했었는데요. 먼저 창의성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 단순히 새롭기만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우면서도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정의를 합니다. 새로운 것이면서 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고 보면 창의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거, 굉장히 새로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새롭고 유용한 거라고 한다면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안 쓰던 방법을 고안하고 그게 유용하다라고 하면 일종의 창의성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에
조합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새롭게 조합한다던가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을 조합한다던가 있던 결과를 재해석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창의성이 많이 발휘가 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인공지능도 이미 창의성은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 간의 연결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과제들은 인공지능이 잘 수행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시도 쓰고 소설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연구 문제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창의적인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죠. 심리학에서 창의성을 연구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체 용도 과제라는 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물건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내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그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컵을 물 마시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화분으로 쓸 수도 있고 모기를 잡을 수도 있고 던져서 무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물건을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가, 그리고 다양한 활용도가 얼마나 새로운가, 그리고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활용 방법을 찾아내는가를 통해서 창의성을 측정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제를 했을 때 여러 인공지능 모델들이 인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평균적으로 인간보다 더 창의성 과제를 잘 수행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재밌는 점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창의성 점수를 보였지만 인간의 경우는 더 넓은 범위의 창의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평균적으로 인공지능이 잘했지만 가장 창의성이 높은 대답들은 인간에게서 나왔고 가장 창의성이 떨어지는 대답도 인간에게서 나온 거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여러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하게 되면서 일상에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쓰게 됐죠. 이렇게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많이 쓰게 되면은 그만큼 나의 인지 기능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인공지능 쓰면은 뭐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쓰여왔고요. 이러한 신기술들이 인간의 인지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죠. 예전에는 지도책을 보고 경로를 미리 준비하고 길을 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이라든가 공간 기억 능력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내비게이션이 공간 인지 기능을 대체하면서 공간 인지 기능이 약화됐다는 거죠. 이처럼 특정한 인지 기능을 다른 도구에 맡기는 것을 인지적 외주화 또는 오프로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외주화를 주게 되면은 인지 기능이 약화된다.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오프로딩, 외주화가 언제나 인지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특정한 인지 기능을 덜 쓰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인지 기능을 더 쓰게 될 수도 있죠. 자, 요즘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기억에서 회상하기보다는 인터넷에 바로 물어보죠. 웬만한 건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은 정보를 어떻게 찾는가, 찾는 방법, 내가 이 정보를 어디서 찾았다, 이런 정보를 아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인터넷 사용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보 자체에 대한 기억은 떨어지지만 정보의 출처에 대한 기억은 오히려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찾아가면 될지는 기억을 잘하는 거죠. 정보 자체를 기억하는 능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기억 기능은 오히려 강화가 된 거죠. 이처럼 하나의 인지 기능이 줄어드는 대신에 다른 인지 기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지 기능을 외부 장치에 외주화를 주게 되면 그만큼 인지 기능의 용량이 남게 되겠죠. 그렇다면 남는 인지 기능을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미국에서 계산기 사용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수학 교육에 써도 되는가, 수학 수업에서 계산기를 써도 되는가가 논란이 되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쓰게 되면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고 수학 학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계산기를 통해서 단순한 계산은 계산기에 맡기고 인간은 좀 더 복잡한 문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응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 집중을 하고 수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연구들에서 계산기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가 올라가고 학생들의 수학 점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하면은 결국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의 인지 기능을 대체하지만 모든 걸 대체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는 다른 인지 기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경우는 기존의 신기술과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계산기가 문제풀이 과정을 대체해주긴 하지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계산기는 특정 인지 기능을 대체하게 되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인지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 많은 연구자들도 연구할 때 인공지능을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이 논문을 수정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정리해준다라든가 수많은 자료 중에서 필요한 걸 찾아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더 중요한 작업, 예를 들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논문의 순서를 결정하고 이런 작업에 시간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엔 그렇게 사용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연구 문제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려주고 논문도 다 써줘요. 심지어 다 쓴 논문을 평가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전의 신기술과 달리 계산기처럼 특정 기능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거의 연구의 전반의 기능을 다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는 특정 인지 기능을 대체하고 다른 인지 기능을 활용한다던가 남는 인지 자원을 다른 데 쓴다던가 할 수 있었지만 인공지능처럼 모든 기능을 다 대체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인지 기능이 쇠될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다 대체해 주게 된다면은 결국에 인간이 인지 기능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되니까 인지 기능을 대체하지 않도록 인공지능의 사용을 제한하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인공지능을 쓰자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쓰더라도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인간이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을 썼을 때 인공지능에게 연구를 전적으로 맡겼을 때 내가 인공지능의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 300%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 인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안 쓸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자라나고 있죠. 이처럼 일상에서 접하는 신기술들은 아이들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전에 나왔던 신기술 중에 이제 일상이 된 것들을 생각해보면 TV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TV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들은 TV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에 대한 연구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TV 속의 세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TV에 나오는 캐릭터, 드라마 속에 나오는 배우들과 현실 세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빠르게 학습하게 됩니다. 컴퓨터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컴퓨터가 지금은 널리 보급이 되었고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달을 하면서 빠르게 TV 속의 세계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는 아이들이 발달을 할수록 오히려 인간과 구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컴퓨터를 설명할 때 생각을 한다,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했다 라는 식으로 생명체에 쓸 법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실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마치 마법처럼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죠. 노래도 들려주고 여러 정보도 알려주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은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명체 작동 방식을 따와서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 하고 싶어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컴퓨터는 생명체가 아니고 무생물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인공지능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반응을 하죠. 아이들은 인공지능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로 있는 존재로 대하고 마치 인간을 대하듯이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다르게 좀 더 인간과 비슷하게 아이들에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인공지능에게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의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이들이 무례하게 대해도 대화를 거부하지도 않고요. 아이들과 굉장히 유연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인공지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실제 인간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는 다르죠.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지내면서 싸우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내가 느낀 어떤 정서적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편리하긴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부족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인공지능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좋은 측면에서는 좀 더 불안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거절당할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하는가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원래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갈등의 해결을 충분히 배우지 못할 위험도 있죠. 또한 아이들은 인공지능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고 인공지능의 말을 굉장히 쉽게 믿는다던가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던가 인공지능에게 밝히지 말아야 될 개인적인 정보들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TV나 컴퓨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은 이러한 인공물이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프로그램한 것이고 생명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빠르게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든 것이고 프로그램된 대로 반응하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게 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이 줄어든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상에서 더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럴 때 아이들에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다른 점을 말해주고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얘기한 게 조금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측을 했고 많은 예측이 시간이 지나고 틀린 것으로 판명된 경우가 많았죠.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어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예측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 기능을 대체하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도 개입을 하고 일상에서 더 널리 쓰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예측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인공지능을 계속 써보고 계속 인지 기능을 활용하는 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인지 기능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뇌를 쓰는 것도 마치 근육을 쓰는 것과 비슷해서 쓰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해야 근육이 발달하고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뇌도 계속 써줘야 됩니다. 복잡한 사고를 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활용해야지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뇌를 사용하고 복잡한 인지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 인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지 기능을 발휘해서 다 과제를 해준다 하더라도 인지 기능을 계속 우리가 갈고 닦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국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주더라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를 평가하거나 감상하거나 감독하는 기능이고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소설을 썼다고 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 소설을 읽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감상을 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 좋은 소설을 만들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인공지능만큼 소설을 잘 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갖추고 그러기 위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을 갈고 닦는 것은 정신 건강상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주더라도 내가 뭔가를 한다는 통제감,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되면 결국에 나는 한 게 없다, 나는 발전이 없다라는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인지 기능을 갈고 닦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내가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감을 얻는 것은 이제 정신 건강에도 중요하고요. 또 인지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인지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노화와 함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뛰어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인지 기능이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쇠퇴하는 정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지 예비능은 마치 적금을 부어두듯이 인지 기능을 쌓아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피할 수 없는 인지 기능의 쇠퇴가 오더라도 이미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떨어진 정도가 덜하다, 더 오래 좋은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은 인지 예비능을 가지려면 인지 기능을 자주 활용하고 써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렵게 배우고 노력하고 인지 기능을 활용해야지 인지 기능이 발전하고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나중에도 원활한 인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이 많은 걸 해주더라도 계속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을 쌓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또 어떤 기능을 대체하고 우리의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기본적인 인지 기능을 갈고 닦으면 최소한 그 변화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담은 기계라는 책은 오늘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고, 또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책이고요.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닙니다. 심리학
전공자이고요. 심리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궁금했고 또 현재 어떤 연구가 되어 있는지를 찾아본 결과를 담은 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제 보는 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얘기한 여러 주제들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일상이 되었을 때 그러한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인공지능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발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보고 예전에 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예전에 신기술이 도입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해서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세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